행동주의까지 살펴봤습니다. 행동주의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그 다음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반드라의 관찰학습, 사회학습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동주의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게 적응적인 행동이든 부적응적인 행동이든 모두 학습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죠. 초기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은 환경에 따른 수동적인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환경 자극에 따라서 반응하는 존재다 이렇게 봤는데, 즉 행동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이 사람의 행동, 이 성격은 타고난 유전과 살아온 환경, 특히나 어렸을 때 살아온 환경이 상호작용의 사물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인간의 능동적인 면도 좀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환경 결정론에 태도를 둔 것이 행동주의 상담이론의 특징입니다. 즉 행동주의에서는 이 내면의 심리 상태나 과거의 원인보다는 현재의 문제 행동 그 자체와 그걸 유발하는 환경적 조건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현재 이 문제가 중요하다. 이 현재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즉 이 문제의 원인은 특정 환경 자극에 대한 잘못된 학습, 부적절한 학습된 반응이라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행동주의의 상담 목표는 무엇일까요? 행동주의는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소거라고 말하는데, 이 소거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새롭게 학습하도록 돕는 것, 즉 재학습 과정, 이것이 상담의 목표입니다. 이 학습 과정은 구체적이고 측정이 가능한 행동 변화를 말합니다. 측정할 수 있는 행동 변화가 나타나면 성공한 거죠. 상담 과정은 이렇습니다. 행동주의에서는 상담 과정이 첫 번째는 어차피 라포 형성, 관계 형성이죠.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협력적이고 신뢰적인 관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 행동 규명, 그러니까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구체적인 행동 용어로 정의하고 그 행동의 빈도, 강도를 측정하여서 변화의 기초선을 설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욕을 많이 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욕을 많이 하는지 살펴보고 그 욕이 얼마까지 줄어들면 이게 변화가 된 거로 보는가. 즉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성취 가능한 목표를 내담자와 함께 설정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학습 원리 및 행동 수정 기법을 체계적으로 적용합니다. 평가 및 일반화를 시키는데, 평가는 이 내담자의 목표 행동의 변화를 측정하고 이 변화된 행동이 현재 일상생활에서 유지되고 일반화되도록 돕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야기죠. 상담 목표는 행동주의 상담 목표에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 관계입니다.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 행동주의 상담에서도 상담 과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형성하고 문제 행동 규명하고 목표 설정하고 수정 기법 적용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담자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 증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분석하고 또 내담자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죠. 관찰학습, 본보기가 중요하죠. 관찰학습, 사회학습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담자의 경험입니다. 다른 상담과 달리 행동주의에서는 목표를 위해서 상담자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준비하기 때문에 내담자는 상담자가 준비한 이 행동 목표, 이 계획에 따라야 됩니다. 즉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직접적인 조언자, 문제 해결자 기능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행동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잘못된 학습 행동을 소거시키거나 감소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행동주의 상담도 내담자에 대한 인간적인 지지, 이 라포 형성, 신뢰관계, 이것은 협력적이고 신뢰적인 관계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럼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이런 행동 수정들을 일으키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완 훈련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근육 이완 기법인데,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이완시키고, 이런 반복적인 훈련은 불안감을, 즉 이 이론에 따르면 이완된 상태는 불안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 반응은 제지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즉 이완 훈련을 계속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담자를 이완하게끔 훈련시키고, 이 이완 상태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험을 강도에 따라서 설정해서 낮은 강도부터 하나씩 상상하게 함으로써 이 불안감을 둔감시키는 방법, 이 이완 훈련 방법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 내담자를 이완하게끔 훈련시키고, 이 이완된 상태에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 강도에 따라서 점점 하나씩 낮은 단계로 이렇게 해보는 것이 둔감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완 훈련, 날마다 연습하는 거죠. 다음은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이 볼프가 제안한 건데, 부적응적 불안을 경감시키게 한 기법입니다. 이 체계적 둔감법은 체계적으로 둔감화 시키는 건데, 이게 고소공포증, 뭐 운전공포증, 동물 및 곤충 공포증, 시험 공포증, 뭐 비행기 공포증, 학교 공포증, 이런 공포증 등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공포증은 예를 들어서 특정 동물한테 뭐 어렸을 때 뭐 물렸다든지, 그러면 강아지가 무서운데 그 강아지가 아니고 다른 개만 보면 무서워진다는 거죠. 이제 성인이 되면 동물이 다 무서워지는 겁니다. 일반화되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데 체계적 둔감법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행동조성법입니다. 행동조성은 그 행동을 조성한다는 거죠. 강화를 사용해서 목표 행동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 이게 행동조성법입니다. 조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차별강화, 계속적 접근, 이게 있습니다. 차별강화는 어떤 행동은 강화해주고 어떤 반응은 강화를 받지 못하고, 계속적 접근은 내담자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만 강화를 주는 것입니다. 행동 조성은 내담자가 특정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서도 행동을 능률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토큰경제법입니다. 토큰경제법은 뭐 교회에서 달란트 뭐 이런 거죠. 물건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뭐 포인트, 뭐 학생들에게 뭐 포인트로 제공해서 나중에 이 포인트로 우리가 뭐 시장을 열어서 이걸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달란트, 막 포인트, 쿠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토큰 경제법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그 유치원생들,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칭찬 스티커 이런 걸 주면 다 이런 것을 토큰 경제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지적장애 행동 수정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 표현 훈련입니다. 뭐 화를 못 낸다든지, 남들이 싫어할까봐 뭐 거절을 못 한다든지, 너무 공손한다든지, 너무 착하기만 한다든지, 이용만 당한다든지, 뭐 긍정적인 반응을 표현 못 한다든지, 자신의 표현을 권리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사회기술훈련, 실제로 화를 내도록 해보는 것, 이런 것이 자기 표현 훈련입니다. 이런 계획들은 도전하고 또 자기 건설적인 진술하고 이런 것을 습득하도록 도와줍니다. 불안을 야기하는 환경에서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면 발표를 시켜서 그 환경에 직면하고 도전하도록 실제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게 자기 표현 훈련,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행동주의 상담은 특히나 공포증, 또 불안장애, 습관장애, 아동의 문제 행동 수정에서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표현 훈련은 세 가지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가 있는데, 소극적인 의사소통, 자신의 욕구를 말을 못하는 사람이죠. 자기 표현적 의사소통, 자기의 욕구나 권리를 정서적으로 정직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 다음에 공격적인 의사소통,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자기의 권리만 표현하는 거죠. 누군가 나 때문에 희생하도록 표현하는 거죠. 이게 공격적 의사소통입니다. 이 세 가지 의사소통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당 기법의 용암법이라는 게 있는데, 내담자들이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뭘 잘 안 하면 중간에서 조언을 해줍니다. 뭐 전화 통화를 하는 연습을 했다 그러면 옆에서 멘트를 제공해 주는 거죠.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것이 용암법입니다. 후기 학습 과정에서는 서서히 조언을 줄여가는 것, 이런 것이 보조 수단이 없어 나중에 혼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점진적인 접근 방법이 용암법입니다. 물건의 이름을 가르치거나 동그라미 그리기, 줄긋기, 삼각형 및 한글 가르치기, 뭐 이런 거에 용암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관찰학습이죠. 교사나 양육자의 모범이죠. 사회학습 이론가들은 관찰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동물의 학습에 또 인간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이 관찰이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보고 따라한다는 거죠. 타인 행동을 관찰하고 행동을 한 후에 칭찬을 받게 되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 제가 영상을 보고도 한번 보셨겠지만, 특히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 학생들은 어린이집에 와서 선생님들한테 집에 있던 일을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설마 애들이 이걸 알까 할 정도로 모든 행동을 선생님한테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사실 집에서 부모님이 왜 싸웠는지, 어제 아빠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뭐 엄마가 어린이집 가서 말하면 안 돼 이 말까지 다 하거든요. 애들은. 그래서 그런 학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행동을 따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욕을 잘하는 애들은 집에서 누군가가 욕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걸 따라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보면 아이들은 또 그런 부정적인 것을 금방 또 배웁니다. 그래서 반에 욕을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반 애들이 금방 따라하죠. 그걸. 그런 부정적인 것은 또 하지 말라는 것을 잘 따라하는 게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반두라의 이론에 따르면 영유아는 부모 또는 권위를 가진 사람, 뭐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의 모델로 선택을 하면 그 모델을 따라한다는 거죠. 영향을 미친다. 특성이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다음은 혐오 치료입니다. 혐오 치료는 논쟁이 좀 있는데, 뭐 쇼크를 준다든가 잘못된 행동하면 구토제를 해가지고 혐오 자극을 줘서 그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부정적 경험과 연합시켜서 그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게 하는 거죠. 다음은 홍수법입니다. 홍수법은 보통 게임 중독 이런 거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게임을 할 때 밥도 안 먹고 게임을 하는 애가 있다. 홍수법은 뭐냐면, 게임만 이틀 동안 학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계속 게임만 하도록 시키는 거, 이런 것이 홍수법입니다. 내담자를 그 문제 상황에 계속 노출시키는 거죠. 뭐 이런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효과가 있습니다. 게임을 원 없이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여기 막 게임 하고 싶다 이런 말 안 나오도록 하는 거죠. 이런 것이 홍수법인 방법입니다. 행동주의 기법 중에 이런 법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타임아웃입니다. 타임아웃은 뭐 진실의 방 이런 거죠. 어떤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특정 의자에 앉아서 있게 하거나, 고집 센 아이들 교실 제일 뒤편에 의자를 하나 놔두고 뭐 어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앉아있도록 한다든지, 그 아이에게 정해진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격리되고 조용한 장소에 일정 시간 동안 있도록 하는 일종의 벌입니다. 전문가들은 타임아웃을 남용하면 안 된다. 끝나면 왜 잘못했는지 설명해야 되고, 얘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버릇을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꼭 말해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자기만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는 시간, 5분에서 10분 정도가 적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을 했어도 5분 동안 저쪽 가서 벽 보고 앉아있어.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보고 분리시켜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끝나면 너가 왜 이 행동했는지 설명을 하고 네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나쁜 행동 그걸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타임아웃입니다. 다음은 로저스,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입니다. 로저스는 뭐 비지시적, 지시하지 않는 민주적 상담, 행동주의는 막 가르치고 지시하고 하지만 로저스가 말한 것은 이 지시하지 않는다. 로저스는 스스로 고칠 그 능력을 갖고 있다.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한 태도, 인간적인 존중, 공감적인 이해와 태도. 상담할 때 상담자가 자기 개방도 약간 하죠. 뭐 많이는 하지 않지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도 옛날에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오픈하면서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허용적인 분위기. 내담자가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는 거죠. 뭔가 비판하지 않고 네가 그래서 학교 폭력이구나. 너가 이래서 집에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일단 허용적인 분위기. 이렇게 해서 신뢰관계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이 로저스가 말하는 인간과는 신뢰와 선함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 신뢰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로저스가 보는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기본 인간관입니다. 또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성장시키고 발달을 추구하는 타고난 경향성을 갖고 있다. 이것이 실현 경향성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기본 관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율적인 존재다. 인간은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을 선택할 자유로운 존재이다. 이런 관점이 이 인간중심 상담의 기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신뢰와 선함, 실현 경향성, 자율적인 존재다. 이것이 로저스가 말하는 인간중심 상담의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중심 상담의 로저스의 3요소 이것은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집중 실습을. 연습은 어떤 식으로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한번 해볼 건데요. 3명이 필요합니다. 내담자, 그 다음에 상담자, 그 다음에 관찰자 3명이 필요한데 한 명은 가상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다른 학생, 상담하는 학생은 진솔성, 그다음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이 3가지 태도를 사용해서 반응하는 연습을 합니다. 특히 감정 반영을 제외한 순수한 태도 전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태도가 비언어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을 바라보는지,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는지, 아니면 고개를 끄덕이는지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관찰자가 이게 봐주고 관찰자가 끝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도는 어땠는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보는 이 역할극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 실습은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3인 1조죠. 그러니까 3명이 필요합니다. 상담자, 그다음 내담자, 관찰자 역할을 나눠서 상담자, 그다음에 내담자 이야기를 나누고 관찰자는 옆에서 관찰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담자 태도, 내담자의 태도, 비언어적인 행동까지 다 봅니다. 역할, 그러니까 내담자가 가상의 문제 상황을 설정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A학점 목표를 했는데 실패했다. 좌절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담자는 오로지 로저스의 3요소만을 사용해서 반응합니다. 뭐 조언하거나 질문하거나 해석하거나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조언하거나 질문하거나 해석하거나 이거 안 합니다. 그냥 오로지 공감, 그 다음에 무조건적 존중, 그 다음에 뭐 리액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자는 상담자의 반응을 집중적으로 관찰합니다. 이 각 반응이 3요소 중 어떤 요소에 해당하는지 또 어떤 요소가 놓쳤는지 기록하고 피드백을 준비합니다. 관찰자의 역할이. 자,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본인이 상담할 때 어떤 태도를 갖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자, A씨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A학점 실패 학생의 진술입니다. 이번 학기 때 A학점 꼭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교수님이 B를 줬어요. 내가 뭘 해도 나는 좀 안 되나 봐요. 난 진짜 A 받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수업도 다 들어가고 또 양적 평가한다 그래서 뭐 종이를 한 장 넘게 쓰고 했는데 결국 A가 안 나왔어요. 너무 실망스럽고 앞으로 진짜 한 5장 써야 되나 봐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죠. 이럴 때 공감적인 이해, 상담자의 반응이죠. 아, 원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지금 깊은 좌절감과 실망감이 있군요. 이 사람이 감정을 이해해 주는 거죠. 열심히 노력한 만큼 더 허무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 줍니다. 진짜로 공감해 주는 거죠. 이 의도는 이 사람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하여죠. 거울로 비춘다는 겁니다. 깊은 이해를 전달합니다. 마치 내가 이 사람인 것처럼 나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진짜 이렇게 양적 평가한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가득 채우고 뒷장까지 썼는데 B가 나왔네요. 이렇게 열심히 한 만큼 점수가 B, A를 못 받으면 좀 허무하게 느껴지겠네요. 이런 거죠. 두 번째는 무조건적 국면적 존중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갖지 못했더라도 열심히 노력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결과를 따라서 진짜 노력한 것은 존중합니다. 리스펙입니다. 말하는 거. 무조건적 존중만 하는 거예요. 내담자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전달합니다. 비판하거나 뭐 판단 없이 좀 열심히 쓰지 그랬어요. 아깝네요. 한 2장 더 쓰면 됐을 건데 이게 아니죠. 대단합니다. 열심히 물론 A는 안 나왔지만 열심히 노력했다는 사실은 진짜 존중할 만하네요.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지만 그걸 떠나서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체는 진짜 존중합니다. 리스펙입니다. 이겁니다. 무조건적 국력적 존중. 다음 진솔성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실망감을 막 이야기하니까 나도 마음이 무겁네요.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이야기해 주니까 고맙네요. 상담자가 내적 감정을,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무슨 꼭 좋은 이야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거, 진짜로 느끼는 거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진솔성이죠. 마음속으로는 이거 공부도 안 했으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이게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솔하게 본인의 속마음과 일치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 세 가지가 로저스의 3요소. 이것만 통해도 이 상담자의 내담자가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인간적인 상담의 방법입니다. 실제로는 역할극은 10분 정도 합니다. 10분 정도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반응을 경청합니다. 10분도 사실 길죠. 한 5분 정도면 끝납니다. 대부분 한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여기 중요한 것은 조언이나 해결책을 그럼 이렇게 하지 그랬어요. 뭐 아니면 그러니까 무슨 핸드폰 보고 그냥 인공 챗GPT 이런 거 사용하면 됐는데 막 이렇게 조언이나 해결책은 절대 안 됩니다. 관찰자 기록. 관찰자는 상담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며 평가합니다. 각 반응에서 그 3요소가 적절하게 발현되었는지 3요소 이거죠. 이거 3요소 이게 적절하게 반응되었는지 그 다음 개선점 어떤 부분이 좀 약간 좀 듣기 그랬는지 조언처럼 들렸는지 또 공감적 이해한다고 그래놓고 감정을 반영하는 게 넘어서 해석이나 판단으로 흐려지지 않았는지 이런 걸 다 관찰합니다. 관찰자가 그 기록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내담자는 상담자의 어떤 반응이 가장 위로가 됐는지 혹은 불편했는지 주관적으로 자기가 느낄 때 상담 받았을 때 어땠는지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역할을 바꿔봅니다. 역할 돌아가면서 한 번씩 경험합니다. 이 실습을 통해 이 로저스의 3요소가 기술이 아니고 태도다. 애티튜드, 태도다.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로저스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